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 잠깐만요. 지금 당신 주머니에 지갑이 있죠? 아니면 핸드폰 속 페이 앱에 잔액이 찍혀 있죠? 그게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숫자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까? 실제로 어딘가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번 돈인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느냐는 다른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오프닝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봐요. 지금 한국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광해통화 기준으로 애미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4,350조 원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찍어낸 지폐와 동전, 본원통화는 얼마일까요? 약 200조 원 수준이에요. 나머지 4천조 원이 넘는 돈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은행이 대출할 때마다 디지털 숫자로 생성된 거예요. 실제로 어딘가에 쌓여있는 금도 창고에 보관된 현금도 아니에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2014년에 영국은행, 즉 뱅크 오브 잉글런드가 공식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머니 크리에이션 인 더 마던 이카노미, 현대 경제에서의 화폐 창조예요. 거기서 이렇게 씁니다. 현대 경제에서 돈의 대부분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영국 중앙은행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숫자, 그게 존재하는 게 맞긴 한데 그 존재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할 겁니다. 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증거. 근본이제 폐지 이후 현대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당신의 자산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거 그냥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면 돈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달라진 시각이 실제 자산 결정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돈이란 뭘까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 2만원 지폐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씌어있냐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랫부분에는 이 은행권은 법에 의한 법화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법화라는 말이 뭐냐면 법으로 정한 돈이라는 뜻이에요. 즉 2만원짜리 지폐가 2만원짜리로 통용되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법이 그것을 2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종이 한 장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원 정도예요. 100원짜리 종이가 1만원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모두 그게 1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강제하는 게 법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국가예요. 즉 현대의 돈은 처음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 시스템이에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돈이 신뢰만으로 작동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1971년 8월 15일이에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자본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추적해봐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4년에 세계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턴 우즈라는 작은 호텔 마을에 모였어요. 당시 전쟁으로 유럽은 쑥대밭이 됐고 전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이런 합의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고 달러는 금에 고정시키자.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자.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예요. 즉 달러를 갖다 주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동안 달러는 금의 대리자였어요. 달러가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 뒤에 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 시작해요. 전쟁 비용 감당하려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요.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나요. 그러자 각국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리면 진짜로 금과 교환해 줄 수 있는 거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선수를 쳤어요. 1965년에 미국에 배를 보내서 달러를 싸보내고 금으로 돌려받았어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위험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1년 8월 13일 금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은 비밀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16명의 측근 관료들을 불러 모아요. 주말 동안 비밀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당시 아주 인기 있던 TV쇼 방영 시간을 끊고 대통령이 긴급 특별 발표를 해요.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오늘부터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정지라고 했지만 그 이후 영원히 재개되지 않았어요. 그게 현재까지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제대로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그 주식을 잔뜩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죄송합니다만 오늘부터 현금 교환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1971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달러가 금과의 연결을 끊은 순간부터 달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종이 같았어요. 유일한 담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러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속되는 한 달러는 가치를 가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달러는 그냥 종이에요.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를 한국은행에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주냐고요? 안 줘요. 교환해 줄 게 없어요. 원화의 가치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과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예요. 여기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요?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로 넘어갈게요. 그게 신용창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 애미 통화량이 4,350조 원인데 본원 통화는 200조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0조 원 이상의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신용창조의 마법이에요. 영국 중앙은행이 2014년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써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줄게요. 현대 경제에서 돈의 대부분은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현실에서의 화폐 창조는 일부 대중적인 오해와는 다르다. 은행들은 단순히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을 빌려주는 중개자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할게요.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해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예요. 이 말을 일상적인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국민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그 1,000만 원 중 일부를 취급준 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 있어요. 한국의 취급준 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반드시 중앙은행에 맡겨둬야 하는 비율이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25% 수준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로 잡을게요.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은 취급준 비금으로 남기고 900만 원을 대출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실제가 달라요. 교과서에서는 은행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한다고 배웠죠. 근데 영국은행 보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는 은행이 대출을 먼저 결정하고 그 순간 대출 금액만큼의 예금이 동시에 만들어진다고요. 즉 당신이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는 그 순간 은행은 당신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새로 찍어 넣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던 1,000만 원을 옮겨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에 1,000만 원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믿기 힘들죠? 더 명확하게 볼게요. 은행이 당신한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때 그 1,000만 원이 실제로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부채를 만들어요. 당신의 통장에 1,000만 원짜리 예금을 만들고 동시에 당신한테 1,000만 원 빚을 만들어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왼쪽에 자산이 생기고 오른쪽에 부채가 생겨요. 두 쪽이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커지는 거예요. 금고에서 1,000만 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동시에 두 줄 입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돈이 생긴 거예요. 은행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통계적 신뢰 때문이에요. 오늘 100명이 예금을 인출하면 동시에 100명이 새로 돈을 맡겨요. 평균적으로 은행에는 항상 일정량의 돈이 남아 있어요. 그 평균 잔량만 취급준 비금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 취급준 비제도예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지급준 비율이 10%라면 이론상 최대 1,000만 원의 통화가 창조될 수 있어요. 100만 원 예금 받고 90만 원 대출하면 그 90만 원이 누군가 다른 은행에 들어오고 그 은행이 또 81만 원을 대출하고 그 81만 원이 또 다른 은행에 들어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처음 100만 원이 이론상 1,000만 원까지 팽창해요. 이게 통화 승수 효과예요. 이를 10으로 만드는 연금술이에요. 농민신문 경제 칼럼에서도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수학 공식을 적용하면 100만 원이 10배인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게 은행 시스템이에요.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위험하지 않냐고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아야 해요. 모두가 동시에 달려오면 어떻게 될까? 은행 런뱅크 런이 일어나요.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진 것도 결국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시스템은 붕괴해요. 자,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고 시중은행들은 그 돈을 받아서 대출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영국은행 보고서가 그게 틀렸다고 했잖아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돈은 본원통화예요. 지폐, 동전,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취급준 비금이에요. 이게 일반인이 만지는 현금이에요. 근데 이 본원통화는 전체 통화량의 일부에 불과해요. 아까 말했듯이 M이 4,350조 원 중에서 본원통화는 200조 원 수준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은 시중은행들이 퇴출로 만들어낸 거예요. 즉, 한국에 있는 돈의 95%가 넘는 부분이 한국은행이 찍어낸 게 아니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디지털로 생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앙은행이 통제하냐고요? 교과서에서는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을 덜하고 낮추면 더 많이 대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하고 달라요. 영국은행 보고서가 또 이걸 지적해요. 현실에서 은행들은 먼저 대출을 결정하고 나중에 지급준 비금을 확보한다.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급준 비금을 공급해줄 수밖에 없다. 즉, 중앙은행이 지급준 비율로 통화량을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먼저 생기고 중앙은행이 그걸 뒤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실제 방법이 뭐냐?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덜 받아요. 대출이 줄면 통화 창조가 줄어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반대가 돼요. 즉, 중앙은행은 화폐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금리라는 가격을 조절해서 민간 부문이 얼마나 대출을 할지를 유도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의 마스터라는 생각,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를 떠올려봐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공황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갔어요. 연방준비은행 연준이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요. 매달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씩 국채와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양적 완화예요.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의 ME 통화량이 25%나 급증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 속도였어요. 미국 역사 245년 동안 발행된 달러 중 무려 40%가 코로나 전후에 공급됐다는 계산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신이 가진 달러 자산이 있다면 그 달러는 사실상 전체의 40%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만큼 기존 달러의 구매력이 희석됐어요. 돈의 양이 늘면 각각의 돈의 가치가 내려가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 이게 어디서 왔냐? 근본적으로는 2020년에 연준이 엄청난 속도로 돈을 찍어낸 거기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국가는 무한정 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현대화폐론, MMT라고 불리는 이론이 나와요. 마던 마너테리 실이에요.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자국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주권. 국가는 자국통화로 진 빚에서는 파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찍으면 되니까요. 미국이 달러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이론상 있을 수 없어요. 달러 프린터를 켜면 되니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달러로 파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방식으로 해요. 돈을 무한정 찍으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보여줘요. 짐바브웨 얘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중반 짐바브웨 정부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이르러서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수억 %가 됐어요. 계란 3개가 1000억 짐바브웨 달러였어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결국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어요. 그 지폐로 빵 한 덩이를 살 수 없었어요. 이게 신뢰의 붕괴예요. 화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숫자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화폐는 쓰레기가 됐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경제부국이었어요. 2018년에 IMF가 물가 상승률이 100만%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현실이 됐어요. 물가가 평균 26일마다 2배씩 뛰었어요. 콘돔이 사치품이 됐어요. 성냥이 사치품이 됐어요. 화폐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0만 볼리바르로 살 수 있는 게 내일은 같은 10만 볼리바르로 살 수 없게 되니까. 아무도 볼리바르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반대로 선진국들은 왜 무제한 돈을 찍어도 베네수엘라처럼 안 됐냐. 이게 경제학에서 다덴커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도 달러. 가치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가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를 쓰고 미국 국채를 전 세계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축통화 프리미엄이에요. 미국은 이 특권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특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이에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어요. 일본이 GDP 대비 234.9%로 압도적 1위예요. 미국도 100%를 훌쩍 넘고 있어요.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8.6%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전망이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이 나와요. 전 세계가 모두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누구한테 진 거냐고요. 한 나라의 부채는 다른 나라의 자산이에요. 미국 국채를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일본이 갖고 있고 중국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의 부채와 자산을 다 더하면 이론상 제로가 돼야 해요. 한쪽의 빚이 다른 쪽의 자산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 총 부채가 GDP를 훨씬 초과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신용창조 때문이에요. 없는 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미국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연준은 완전한 공기업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 기관도 아닌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의 지분을 가진 건 민간 상업은행들이에요. 그 은행들이 배당을 받아요. 연준이 수익을 내면 대부분은 미국 재무부에 납부하지만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연간 6%의 배당을 가져가요. 즉 달러 발행 시스템에 민간이 개입하고 있어요. 이게 음모론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구조가 어떻게 왔냐면 1913년에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1907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JP 모건이라는 개인 은행가가 자기 돈과 영향력으로 위기를 막았어요. 국가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개인이 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중앙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달러 시스템의 탄생이에요. 한국의 한국은행은 어때요?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이에요. 한국은행법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원화를 발행할 독점적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으면 그 원화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 한국 경제의 총량에서 와요. 한국의 GDP 즉 1년에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에요. 그게 원화 가치의 기반이에요. 한국 경제가 강할수록 원화 가치가 높고 약할수록 낮아요. 그러면 2025년 현재 원화 가치가 압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환율이 1,400만 1,500원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수출이 약해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을 팔고 나가고 있어요. 한미 금리 차이가 지속되면서 달러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원화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요. 당신 통장의 숫자 진짜로 존재하는 거냐?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요.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 존재는 사회적 신뢰 시스템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작동하는 한 그 숫자는 실제예요. 치킨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노동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면 짐바브웨처럼 베네수엘라처럼 통장의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제 32세 직장인 이혜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혜준 씨는 2023년에 취업해서 지금 3년 차예요. 연봉은 4,500만 원이에요. 매달 통장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열심히 아껴서 월세, 식비, 교통비 빼고 나면 한 달에 7,080만 원이 남아요. 그걸 은행 적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그의 총 금융 자산은 약 3천만 원이에요. 전부 원화 예금이에요. 이혜준 씨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혜준 씨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첫 번째 생각. 내 3천만 원은 실제로 어디에 있나? 이혜준 씨가 은행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그 3천만 원이 은행 금고에 실제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다시 대출해줬어요. 이혜준 씨 돈 3천만 원이 누군가의 아파트 담보대출로 나가 있어요. 이혜준 씨가 갑자기 그 돈을 찾으러 가며 은행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혜준 씨 말고 다른 수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이 못 줘요. 이 취약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위기 때 행동이 달라요. 두 번째 생각. 내 원화 자산이 희석되고 있지 않나?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시중에 원화가 늘어나요. 원화가 늘어나면 각각의 원화 가치가 조금씩 희석돼요. 그게 물가 상승이에요. 이혜준 씨 통장에 3천만 원이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치킨 한 마리가 3,000원 더 비싸졌죠. 그게 그냥 치킨 회사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원화의 구매력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세 번째 생각. 그렇다면 원화만 갖고 있는 게 최선인가? 여기서 행동 전략이 나와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현대화폐가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신뢰가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인가예요. 원화에 대한 신뢰가 달러에 대한 신뢰보다 더 오래 갈까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까요? 원화 자산만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글로벌 자산 분산이에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분산해서 갖고 그 달러 자산 안에서도 S&P 500처럼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통화, 단 하나의 국가, 경제에 100% 베팅하지 않겠다는 리스크 관리예요. 이혜준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뭐냐? 비상금 1,000만 원은 한국은행 예금에 그대로 둬요. 유동성이 필요하니까요. 나머지 2천만 원 중에서 절반인 1,000만 원은 ISA 계좌에 넣어요. ISA 안에서 S&P 500 ETF 하나, 미국 국채 ETF 하나로 배분해요. 이렇게 하면 원화 자산 2천만 원, 달러 연동 자산 1,000만 원의 구조가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예요. 환율이 1,400원이 넘어 있어요. 내가 원화로 산 달러 자산이 환율 상승만으로도 수익이 나요. 원화가 더 약해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가요. 원화가 강해지면 달러 자산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원화 자산 가치가 지켜지고요. 어느 방향이든 극단적으로 망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9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고 그 안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로 연 119만 원이 돌아오고 그 안에서 미국 주식 지수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이연되고 받을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끝나요. 이게 이혜준 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 자산 전략이에요. 다시 돈의 본질로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현대의 돈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첫 번째, 한국은행이 찍어낸 지폐와 동전. 이게 전체 통화량의 5%도 안 돼요. 두 번째,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디지털 예금. 이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세 번째, 각종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통해서 창조된 신용. 이것도 엄청난 규모예요.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우리가 경제에서 작동시키는 돈이에요. 이 중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첫 번째 뿐이에요. 나머지는 약속이고 신뢰이고 디지털 숫자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신뢰가 지속되는 한 이 시스템은 돌아가요. 전 세계 경제가 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사기냐고요?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어요. 신용창조가 없었다면 기업이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세우는 것도, 개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신용창조는 경제 성장의 연료예요. 근데 이 연료가 무제한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쓰면 폭발해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어요. 신용창조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거품이 만들어지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요. 연준이 매달 150조 원씩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했잖아요.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자산 가격이 치솟았어요. 근데 그 돈이 실물 경제 생산성이 올라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간 자산 가격의 근거가 뭐냐? 신뢰예요. 연준이 계속 지원할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는 신뢰예요. 이 신뢰가 지속되는 동안은 자산 가격이 올라요.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2022년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찾겠다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신호를 바꾸는 순간 자산 시장이 급락해요. 나스닥이 30% 이상 빠졌어요. 채권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게 신뢰의 가격이에요. 이 모든 걸 이해한 사람의 자산 전략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 전략은 달라요.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신뢰가 가장 오래 갈 것인가? 그 신뢰를 가진 자산의 분산해서 배분하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해. 원금 보장되니까. 근데 그 예금이 실제로 은행 금고에 있지 않다는 걸, 은행의 건전성에 달려있다는 걸, 워낙 구매력이 매년 조금씩 희석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늘 당장 해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지금 자기 금융 자산의 구성을 체크해요. 얼마가 원화 예금이고, 얼마가 달러 자산이고, 얼마가 실물 자산인지 파악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금융 자산의 8,090%가 원화 예금이에요. 이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금 비율이에요. 한국 가계 금융 자산의 현금과 예금 비율이 46.3%예요. 미국은 금융 자산 중 직접 투자 비율이 훨씬 높고, 영국은 보험과 연금 비율이 46%가 넘어요. 우리는 은행 예금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요. 두 번째, ISA 계좌를 오늘 개설해요. 은행 앱 켜서 10분이면 돼요. ISA 안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 달러 분산, 자본소득 구조,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가져가요. 세 번째, 연금 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월 5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요. IRP에 월 25만원 자동이체를 걸어요. 이 두 계좌 안에서 S&P 500 연동, ETF를 담으면 세액공제 수익에 글로벌 분산 투자가 더해지고 세금 이연 효과까지 얹혀요. 네 번째, 비상금 통장의 생활비 3개월치, 가능하면 6개월치를 CMA로 운용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자를 받아요. 이 4단계가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어렵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실행이 어려운 거예요.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99%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4세 5천만 씨와 34세 구현실 씨 이야기를 볼게요. 둘 다 연봉 5천만 원이고 세월 350만 원을 받아요. 5천만 씨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ISA 계좌를 열었어요.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25만 원 자동이체를 걸었어요. ISA에 여유 자금 월 30만 원을 넣었어요. 전부 S&P 500 ETF예요. CMA를 메인 통장으로 만들었어요. 구현실 씨는 나중에 해야지 했어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있어서 다음 달에 하려고요. 1년 후 5천만 씨는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 납입했어요. 세액공제로 약 119만 원이 돌아왔어요. ISA에 360만 원이 쌓였어요. 미국 주식 지수가 올라서 수익도 생겼어요. S&P 500이 역사적으로 연평균 10% 수준이니까 1260만 원의 10%면 126만 원의 수익이 추가로 붙었어요.
그리고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치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수익이 약 7% 추가로 붙어요. 세액공제 119만원, 투자 수익 126만원, 환율 효과 추가. 이걸 다 더하면 원금 대비 얼마나 불었는지 한번 말로 계산해 볼게요. 1260만원을 넣었는데 세액공제 119만원 돌아오고 거기에 시장 수익률 10% 적용하면 126만원이 더 붙고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 상승하면 달러 자산 부분에서 추가 수익이 나와요. 1년 차에 이렇게 시작해요. 구현실 씨는요? 1년이 지났어요. 저축한 게 거의 없어요. 세액공제도 받지 못했어요. 원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물가 상승률 23%만큼 구매력이 희석됐어요. 숫자는 같은데 살 수 있는 게 줄었어요. 이 차이가 1년 차엔 크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 900만원씩 연금저축과 IRP에 넣고 연평균 7%로 굴린다고 잡을게요. S&P 500 장기 수익률이 배당 포함 역사적으로 연평균 1011% 수준이에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로 7%로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10년이면 원금 9천만원인데 원리금은 1억 2천만원을 훌쩍 넘어요. 20년이면 원금이 1억 8천만원인데 복리로 불어난 금액은 3억 9천만원 수준이 돼요. 30년이면 원금이 2억 7천만원인데 복리 효과로 원리금은 8억 원을 훌쩍 넘어요. 반면 구현실 씨는 30년 동안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모으긴 했는데 그냥 은행 예금으로 2% 금리로만 굴렸어요. 30년 동안 매달 75만원씩 2% 금리 적금에 넣으면 원금 2억 7천만원에 원리금은 3억 2천만원 정도예요. 7%로 굴린 5천만 씨와의 차이가 5억 원 가까이 납니다. 버튼 하나의 차이예요. 자동이체 설정 하나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걸 받을 때 세금까지 따지면 더 벌어져요. 5천만 씨는 연금저축 안에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3.35, 5%예요. 구현실 씨는 일반 예금 이자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로 떼어요. 세율 차이가 3배예요. 30년 복리의 세율 차이까지 더해지면 두 사람의 노후 자산 격차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요. 이게 금융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시스템이 설계해놓은 절세 파이프라인을 쓰는 사람과 그냥 세금 다 내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완전히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뭐예요? 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증거.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금과의 연결을 영원히 끊었어요. 그 이전에는 달러가 금의 대리자였어요. 지금 달러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아요. 미국에 대한 신뢰만이 달러의 가치예요.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만이 원화의 가치예요. 두 번째 증거. 영국 중앙은행이 2014년 공식 발표했어요. 현대 경제에서 돈의 대부분은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만들어진다고요. 지폐와 동전으로 찍힌 돈은 전체 통화량의 5%도 안 돼요. 나머지 95% 이상은 은행들이 대출하면서 디지털 숫자로 생성한 거예요.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대부분이 물리적으로는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증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미국 연준이 매달 150조 원씩 돈을 공급했어요. 미국 역사 245년간 발행된 달러 중 40%가 코로나 전후에 만들어졌어요. 이 돈이 만들어진 이유는 경제 생산성이 그만큼 늘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 결과 2021년부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당신 장바구니 금액이 30% 오른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증거. 한국 애미 통화량이 4,350조 원인데 본원 통화는 200조 원이에요. 4,000조 원 넘는 돈이 은행 대출을 통해 신용으로 창조된 거예요. 없는 곳에서 생긴 거예요. 이 돈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는 동안만 작동해요.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말하는 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증거예요. 존재하긴 하는데 그 존재의 본질이 신뢰예요. 사회적 합의예요. 집단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된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 한 가지 신뢰, 한 가지 통화, 한 가지 국가 경제의 전 재산을 베팅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산이에요. 그리고 그 분산을 세금 측면에서도 최적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요. 증권사 앱 하나를 다운받아요. 미래에셋이든 키움이든 토스증권이든 아무데나 괜찮아요. 거기서 ISA 계좌를 개설해요. 이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개설에 10분 걸려요. 그 계좌 안에 매달 30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S&P 500 연동 ETF 하나를 담아요. 이게 전부예요. 첫 달에 30만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저축펀드 계좌 하나 더 개설해요. 거기에 월 50만원 자동이체 걸어요. IRP에 월 25만원 자동이체 걸어요. 이 두 개 합산 월 75만원이 연금 계좌예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아오는 돈이 연간 119만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돈은 연말에 통장에 들어와요. 이게 확정 수익이에요. 이 자동이체를 설정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30분이면 돼요. 이 30분이 30년 뒤 당신의 노후 자산을 결정해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도 출근하고 세금 내고 은행 예금 이자 받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돈의 구매력이 매년 23%씩 조금씩 희석되고 있어요. 자산을 불리지 않는 사람의 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세금처럼 걷어가고 있으니까요. 반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연금 계좌로 세금을 줄이고 ISA로 비과세 수익을 챙기고 달러 자산으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고 CMA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자를 받아요. 같은 소득, 같은 지출인데 30년 뒤 자산이 억 단위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돈의 본질은 신뢰이고 신용창조로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며 인플레이션은 그 돈의 구매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세금은 근로소득에 가장 가혹하게 붙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알았으면 움직여야 해요. 워렌 버핏이 말했어요. 오늘 나무를 심을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연금 계좌를 20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게 지금 가능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신뢰예요. 돈이 신뢰 위에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뢰가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짐바브웨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돈이 쓰레기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 한국 사람들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갖는 거예요. 원화 예금만이 아니라 달러 연동 자산도, 주식 인덱스도, 채권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물 자산도. 이 다양성이 어떤 방향으로 신뢰가 흔들려도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선이에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를 향해 가고 있고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원화 자산 100%로 앉아있는 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뉴스는 이 사실을 당신한테 절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정부도 말해주지 않아요. 부자들은 이미 조용히 글로벌로 분산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에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한국 부자 2,400명이 자산을 들고 한국을 떠났어요.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그 방향을 알아요. 전부 해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절세 통로를 이용하고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안에서 실제로 어떤 ETF를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하는지,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최적 배분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게요. 오늘 여기까지 봤다면 다음 편도 반드시 봐야 해요. 안 보면 진짜 손해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 들어서 ISA 계좌 개설 들어가세요. 10분이에요. 딱 10분. 시작하세요.